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공역학, 공기역학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챕터 4 Incompressible Flow over Airfoils라고 해서 에어포일 주위에 2차원 에어포일 주위에 흐르는 비압축성 유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오늘 챕터 4를 끝내려고 해요. 사실은 챕터 4에 챕터 4도 내용이 되게 방대하고 안에 있는 되게 좋은 컨텐츠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학부생 입장에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과감히 생략을 했고요. 이전 시간에 내가 얘기했었던 패널 메서드라고 부르는 어떤 방법론이 있는데, 이게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유용하고 좋은 방법론이긴 하지만 학부생 입장에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조금 더 물리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4.1 인트로덕션 부분입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다루게 될 전체적인 로드맵인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게 될 것이냐면은 에어포일 노멘클레처라고 해서 에어포일에 대한 어떤 형상 변수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에어포일 캐릭터리스틱스, 그 다음에 쿠타 컨디션이라는 것과 켈빈 시어렘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요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요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향후에 내가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고 하면 아예 뉴메리컬 메서드, 그러니까 뭐 패널 메서드라든지 아니면은 CFD라고 부르는 그런 방법론들에 대해서 한번 따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때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런 내용보다는 얘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정도로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을 아우르는 느낌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될 거고, 그리고 학생들도 알다시피 에어폴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3차원 날개의 어떤 단면 형상, 이렇게 생긴 단면 형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섹션 에어폴 또는 에어폴 섹션이라는 것은 2차원의 어떤 형상을 뜻하는 것이에요. 3차원의 날개를 쭉 잘라가지고 이쪽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에어폴 형상들이 이렇게 되게 많은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어포일 섹션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차원의 느낌이기 때문에 3차원에 대한 유동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개에 대한 유동 효과는 전혀 없고, 이러한 부분들은 챕터 5에 넘어가서 3차원 날개에 대한 공기역학을 공부할 때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3차원 효과가 전혀 없는 2차원 에어포일에 한정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 참고로 우리가 2차원 에어포일에 대한 어떤 CLCT 값, 리프트 드래그 또는 모멘트 값을 실험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하거나 실험을 통해서 메저먼트, 그러니까 계측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차원 에어포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에어포일이라는 것은 2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 2차원 에어포일에 대한 어떤 실험값을 찾아낼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2차원 에어포일에 대한 것을 찾아낼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떻게 보냐고 하면은 3차원 날개의 이런 3차원 효과가 아마 항공우주학 개론에서 많이 들었을 텐데, 요 날개의 끝부분, 윙팁 부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볼텍스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인디스드 드래그를 발생을 시키고 어떤 3차원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들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날개를 무한하게 길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무한인 어떤 날개, 인피니트 윙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날개의 한 중간 정도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요 정도 길이가 인피니트 윙이라고 보면은 여기에 요 중간 부분에서 측정되는 어떤 값들을 가지고 리프트와 드래그를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2차원 에어포일의 어떤 데이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간 섹션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보냐라고 하는 것은, 3차원 날개가 무한히 이렇게 길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 실험할 때는
그 항공의 날개 길이를 가능한 한 길게 맞추긴 하겠지만 어쨌든 공간적인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무한하게 길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코드 랭스의 길이가 1이면은 스팬 랭스의 길이를 한 50 또는 100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길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도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한 10 정도, 그러니까 에스펙트 레이쇼가 한 10 정도 되는 날개를 만들어서 그 실험을 수행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원 효과가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그나마 3차원 효과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 날개 길이 중에 중간 부분에서는 3차원 효과가 그 가장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서의 어떤 프레셔 값 그리고 리프트 드래그 값 같은 것들을 측정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 차이점, 2차원 에어포일과 3차원 날개의 공기학적인 차이점,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는 2차원 에어포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챕터 5에서는 얘를 3차원 효과를 반영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2차원 에어포일에 대한 공식적인 특성이 3차원 효과로 반영하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연동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 에어포일 노멘클레처라고 해서 에어포일의 어떤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어떠한 변수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학생들이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항공우주학 개론을 아마 들었을 거고, 항공우주학 개론에서도 뭐 코드는 무엇인지, 캠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 리딩 엣지, 트레일링 엣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을 거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이 에어포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에어포일의 앞쪽 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런 부분, 굴곡이 이렇게 완만하게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가장 앞쪽에 있는 요 굴곡의 가장 앞쪽에 있는 요 위치를 우리는 리딩 엣지라고 부르죠. 리딩 리딩이라는 것은 앞에 있다는 뜻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딩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뾰족하게 여기에서 꼭지점이라고 해서 엣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리딩 엣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에어포일의 특징인 끝부분,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서페이스가 만나는 이 끝부분을 우리는 트레일링 엣지라고 부릅니다. 트레일링이라는 게 따라오다라는 어떤 느낌이라서 뒤쪽에 있다 이런 느낌이라 트레일링 엣지라고 부르게 되고, 요 두 개, 리딩 엣지랑 트레일링 엣지를 직선으로 그은 요 선을 우리는 코드 라인이라고 불러요. 코드라는 것이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시위라는 것인데, 리딩 엣지에서부터 트레일링 엣지까지의 요 부분을 코드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고, 이 코드와 평행한 라인을 코드 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서는 그냥 코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코드 랭스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코드 길이, 시위 길이라고 부르는 것이 리딩 엣지에서부터 트레일링 엣지까지의 직선거리를 우리는 코드 랭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책에서는 그냥 코드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포일 중에 에어포일의 형상들을 보면은 앞쪽에 이런 거 있네요. 아니네. 이것도 다 그 언시메트릭한 에어포일이니까, 그러니까 위아래, 그러니까 에어포일의 어떤 시위를 기준으로 위의 형상과 아래 형상, 요 두 개의 형상이 완벽하게 동일하다. 그래서 이 코드 라인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인 형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메트릭 에어포일이라고 부르죠. 위아래 대칭하다고 해서 대칭 에어포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시메트릭하지 않은 언시메트릭한 에어포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통 그릴 때 이렇게 굴곡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메트릭하지 않은 비대칭 에어포일이라고 부르는 에어포일 형상들인데, 이런 그 비대칭 에어포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캠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캠버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이 캠버를 정의하기 이전에 민 캠버 라인이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할게요. 민 캠버 라인이라는 것은 위의 에어포일 형상과 아래 에어포일 형상의 요 위쪽 부분, 아래쪽 부분에 대한 평균 위치, 요 두 가지의 중간 위치를 이렇게 각각의 어떤 위치마다 중간 그 포인트들이 있을 건데,
이 중간 포인트들을 각각 엮어가지고 각각 그 선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은 것, 이게 민 캠버 라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이라는 것이 upper surface, 그러니까 위쪽 면이랑 lower surface, 아래쪽 면의 평균적인 위치다라고 해가지고 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캠버 라인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지고 이 캠버 라인이 이렇게 굽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위쪽 표면과 아래쪽 표면의 어떤 평균 위치를 쭉 그었을 때 각각 그었을 때 그 선이 이렇게 굴곡지어 있다.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캠버를 가지고 있는 그 비대칭 에어포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민 캠버 라인이 코드 라인이랑 완벽하게 평행하게 그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에어포일은 대칭형 에어포일, 시메트릭 에어포일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 캠버 라인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캠버라는 것은 요 코드 라인부터 그러니까 민 캠버 라인의 가장 윗부분, 가장 위쪽 이쪽을 x축, 가로를 x축, 세로를 y축으로 봤을 때 y축으로 가장 높이 있는 어떤 지점과 코드 라인 사이의 거리, 요만큼을 우리는 캠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캠버는 보통 코드 랭스, 요 코드 길이의 시위 길이의 몇 퍼센트 정도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 기준으로 요만큼의 길이가 이 코드 랭스의 몇 퍼센트가 될지 이렇게 우리는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민 캠버 라인이랑 캠버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thickness라는 것은 윗면의 upper surface의 가장 y점이, 그러니까 요 y축으로의 코디네이트가 가장 높은 요 지점과 lower surface에서 이렇게 쭉 내렸을 때 lower surface에서 가장 코디네이트, y축 코디네이트가 낮은 요 지점 사이에 요만큼의 거리입니다. 수직한 거리, y축으로의 수직한 거리, 요 부분을 우리는 thickness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요 thickness, 그리고 thickness, camber,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들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에어포일을 규정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나카 시리즈라고 부르는 나카 4디짓, 5디짓, 6 시리즈라고 부르는 나카의 에어포일 시리즈들이 가장 유명하긴 한데 이런 것만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요 앞에 보면은 요거는 라이트 브라더스,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가 개발했었던 어떤 에어포일이 있고, 이런 것들 요 이전에 한 1930년도 정도 이전에 만들어졌던 이런 에어포일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나카라는 기관에서만 에어포일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에어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리즈 중에 하나가 나카 시리즈인 거죠. 그리고 나카 시리즈 안에서는 4디짓이라고 해가지고 나카 뒤에 숫자가 4개 붙는 에어포일, 5디짓이라고 해서 나카 뒤에 5개의 숫자가 붙는 에어포일, 그리고 나카 6 시리즈, 6 시리즈라고 해서 나카 뒤에 6이라는 숫자로 시작하는 에어포일이 가장 유명한 에어포일 시리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은 에어포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나카 시리즈라서 이렇게만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나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학생들이 나카라는 것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미 항공우주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인가요? 나사라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카라는 것과 나사라는 것을 굉장히 이때까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할 텐데, 특히나 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죠. 현재도 활발히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서 잘 알 텐데, 나카랑 나사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항공우주학 개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나카라는 그 기관도 나사라는 기관과 마찬가지로 항공 관련된 어떤 연구를 했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1930년도쯤, 1900 초반년도쯤부터 해서 나사라는 그 기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굉장히 항공 관련된 어떤 기술들을 축적하고 연구를 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우주 쪽도 해보자라는 느낌과 동시에 조금 더 개편을 하는 느낌으로 나카라는 그 기관을 나사라는 기관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새로운 기관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바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나카라는 기관을 나사의 기관, 나사라는 기관의 전신, 그러니까 나사라는 기관 이전에 만들어졌었던 이전의 어떤 연구기관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카 시리즈 굉장히 유명한 에어포일이고요. 그리고 나카 시리즈가 그냥 조금 다른 얘기로 나카 시리즈가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에어포일의 형상들 있죠. 요 에어포일의 뭐 리딩 엣지, 트릴링 엣지, 코드라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리고 정형화된 어떤 숫자를 이렇게 기입을 함으로써 에어포일 형상을 정형화시킨 대표적인 기업이래.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카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뒤에 있는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항공우주학개론 그리고 그 책의 챕터 4.2를 보면은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 에어포일 캐릭터리스틱스라고 해서 에어포일의 공격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에어포일 캐릭터리스틱, 에어포일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가로치기 그 앵글 오브 어택, 에어포일이고 에어포일의 어떤 바람이 이렇게 봅시다. 여기 에어포일이고요. 그다음에 에어포일 시위 길이가 코드 라인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코드 라인의 길을 기준으로 불어 들어오는 인플로우, 불어 들어오는 그 공기 그 유체와의 각도, 요거를 우리는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부르는데 앵글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알 거고요. 어택이라는 표현이 붙은 이유가 에어포일 쪽으로 불어 들어온다라는 느낌에서 앵글 오브 어택으로 부르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어쨌건 그래서 가로축이 앵글 오브 어택 요 각도를 뜻하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이 CL 값, 리프트 코에피션트를 뜻하고요. 그래서 앵글 오브 어택이 변화에 따른 CL 값의 변화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쭉 직선을 쭉 그리다가 요쯤부터 해서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지고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 앵글 오브 어택에 따른 CL 값의 변화 그래프 이런 그래프를 우리는 CL 알파 커브라고 많이 불러요. CL 알파 커브. 그래서 CL이라는 값이 세로축에 있는 요 리프트 코에피션트를 뜻하고 알파라는 것이 앵글 오브 어택의 앵글 오브 어택을 뜻하는 그 문자라서 CL 알파 커브라고 하면 우리가 연구자 입장에서는 CL 알파 커브라고 하면 요렇게 생긴 에어포일의 어떤 그 그래프를 뜻하는 것이구나 라고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뭐 CL 알파 커브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내가 표현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나도 CL 알파 커브라고 계속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앵글 오브 어택에 따른 CL 알파 커브가 보통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그 에어포일의 공격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에어포일을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것은 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물론 에어포일 형상이 드래그도 만들고 모멘트도 만들어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원론적인 어떤 목적은 항공기를 띄우는 리프트를 발생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CL 알파 커브가 그 에어포일의 특성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 그래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프를 쭉 봤을 때 이 슬롭 있죠. 내가 말하는 슬롭이라는 건 기울기, 그레디언트 이 기울기,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우리는 리프트 슬롭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얘는 그 CL 값, 그러니까 리프트 코에피션트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리프트 슬롭이라고 하고 이 슬롭이란 것은 기울기, 경사도를 뜻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만큼을 세타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 세타 값은 가로축 대비 세로축이 얼마만큼의 높이를 가지느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울기를 우리는 리프트 슬롭이라고 부르게 되고 보통 리프트 슬롭은 그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그냥 리프트 슬롭은 이렇게 그 특정한 구간 내에서는 거의 직선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게 모든 에어포일 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 그래프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꺾이는 이런 그래프도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게 되는 에어포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리프트 슬롭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무한히 이렇게 커지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꺾여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요 이전에 굉장히 긴 어떤 그 앵글 오브 어택 레인지, 앵글 오브 어택의 범위 안에서는 직선으로 그어진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CL 알파 커브에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요 값. 어떤 앵글 오브 어택이 그 앵글 오브 어택의 어떤 범위 내에서 가장 큰 리프트를 만들어내는 요 값 이때의 CL 값을 우리는 맥시멈 리프트 코에피션트 CLmax라고 부릅니다. 이 에어포일이 특정 구간 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리프트 코에피션트 값이라고 해서 CLmax 또는 맥시멈 리프트 코에피션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퍼레이션이라는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에어포일의 어떤 공격학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유체역학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인데 뭐 세퍼레이션 많이 들었죠. 이제 유동 방리라고 해가지고 에어포일이나 어떤 물체의 표면에서 유체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세퍼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왜 설명을 하냐고 하면은 이 CL 알파 커브가 이렇게 꺾여서 떨어지는 이 부분이 세퍼레이션에 의해서 기인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앵글 오브 어택이 점점 증가를 하면서 이 에어포일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압력의 차이가 점점 증가를 하기는 하는데 그 증가를 함과 동시에 이 에어포일의 이 트레일링 엣지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이 뒤쪽에서 유동 방리가 발생을 해요. 원래라고 하면은 이 유동이 이 에어포일의 표면을 이런 식으로 그냥 스무스하게 붙어가지고 그 표면에 붙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특정한 위치에서부터 이 유동이 이 표면을 따라가지 못하고 요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퍼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세퍼레이션을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에어폴 뒤에서의 유동 이런 것들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유동을 우리는 볼텍스 또는 뭐 웨이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회전하는 어떤 유동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이쪽 표면들,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유동이 세퍼레이션 됐다, 유동이 방리가 됐다, 떨어져 나갔다 하면은 요 뒤쪽에 있는 요 부분에서는 낮은 압력이 발생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이 발생을 해서 위아래 어찌됐건 리프트라는 것 자체는 위아래의 압력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압력 차이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압력 차이의 그 차이 값이 적어지게 돼요. 이 뒤쪽에서 세퍼레이션이 이렇게 발생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리프트가 적게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CL 값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앵글 오브 어택은 더 증가를 하는데 CL 값은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구간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 가장 요 끝부분을 우리는 CLmax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스톨에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어포일이 스톨에 돌입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 스톨이란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에어포일 입장에서 스톨이 걸렸다는 것은 이렇게 CLmax, 그러니까 요 CL 알파 커브가 어떤 맥스 값을 찍고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스톨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뭐 3차원으로 표현했을 때 내가 뒤에서 조금 다른 영상들을 보면서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CL 값이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스톨에 돌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스톨에 걸렸다는 것을 표현하고, 요 순간 요 CLmax가 딱 찍히고 요 떨어지는 요 순간의 어떤 요 값이죠. 앵글 오브 어택. 요 앵글 오브 어택을 우리는 스톨 앵글이라고 불러요. 스톨에 빠지는 순간에서의 앵글을 스톨 앵글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요렇게 뚝 떨어지는 현상을 2차원 에어포일에서는 스톨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CL 값, 그러니까 리프트 코에피션트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스톨이 걸렸다 그러면은 CLmax 값이 이렇게 딱 정해지죠. 예를 들면 이가의 CLmax 값이 뭐 1이 되든 2가 되든 어떤 값으로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항공기는 어찌됐건 특정한 웨이트 그러니까 항공기 고도가 높아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그냥 그 고도가 유지되는 선이라고 하면은 리프트가 항공기의 날개가 만드는 리프트랑 항공기 자체의 중량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리프트는 그냥 웨이트 항공기의 중량 W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W로 본다고 치고 항공기가 어떤 특정한 기간 내에 예를 들면 T1부터 T2까지 어떤 특정한 기간 내에 연료를 얼마만큼 소모를 했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이 W 값이 변수가 될 건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시간 어떠한 특정한 순간에서의 어떤 현상을 보기 때문에 이 W 값은 컨스턴트 그러니까 상수의 값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값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정해진 값으로 봐도 되고 0.5 당연히 상수값이고 로라는 값과 C라는 것은 시위기, 에어포일 시위기인데 얘는 항공기가 뭐 부서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 고정된 값일 거고요. 그다음에 로라는 값도 뭐 항공기가 상승하거나 하강하거나 그 얼티튜드가 변하지 않는 이상 로 값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수가 될 거고. 그래서 어떤 CLmax 값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CLmax 값이 딱 정해졌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떤 변수는 여기 V 요 값입니다. 속도 그때 당시에 스톨이 걸렸을 때 순간에 어떤 속도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고요. 그래서 항공역학에서는 공격학적인 측면에서는 V 스톨이라고 해서 스톨 스피드라는 것을 정의를 해놨어요. V 스톨이라고 해서 딱 CLmax 값을 딱 찍고 떨어지는 요 순간에 항공기가 얼마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겠냐라는 그 속도, 그때의 속도 스톨 스피드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로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아직까지 잘 배우지 않았지만 그 4학년 때 항공기 설계에 관련된 수업들을 듣다 보면은 항공기가 어떤 이륙하거나 착륙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얘가 과연 스톨이 걸릴까 안 걸릴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왜냐면은 테이크오프를 할 때나 랜딩 할 때 기존의 크루즈 그러니까 그냥 순항 비행을 할 때보다 더 많은 리프트를 발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스톨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스톨 스피드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톨 스피드에 예를 들면 1.1배, 2.2배 정도의 속도로 비행을 해야 테이크오프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쓸 때 많이 쓰는 것이 스톨 스피드 요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제로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해가지고 CL 값이 0이 되는 그러니까 리프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 순간에서의 앵글을 우리는 제로 리프트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해서 CL 이퀄 0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과연 이 에어포일은 어느 정도 앵글 오브 어택을 가졌을 때 얘 리프트가 0이 되겠느냐 0이 되겠느냐를 판단을 한 다음에 만약에 앵글 오브 어택이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에서 리프트가 0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여기를 원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원점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로 앵글 오브 어택이라는 것도 굉장히 에어포일의 특성 중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고 그리고 만약에 에어포일이 시메트릭하다 대칭 에어포일이다 라고 하면은 이 CL 값이 0이 되는 그 앵글 오브 어택은 0입니다. 앵글 오브 어택이 0일 때 CL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CL 알파 그래프가 시메트릭 에어포일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요만큼 CL 알파 커브를 그렸을 때 이 제로 앵글 오브 어택 제로 앵글 오브 어택이 만약에 마이너스 값을 찍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에어포일은 플러스의 어떤 캠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캠버를 이렇게 주면요, 이렇게 지금 조금 안돼. 캠버를 만약에 캠버를 이렇게 줬다. 캠버를 이런 에어포일처럼 캠버를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항공기의 어떤 그 에어포일의 받은 각이 0이라도 영각의 앵글 오브 어택이라도 리프트는 발생을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앵글 오브 어택이 0이 아니라 음수의 값이 돼도 이런 식으로 음수의 값이 되더라도 얘는 리프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마지노선이
여기 그 마지노선이 제로 앵글 오브 어택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에어포일의 특성이 되겠고, 대부분의 에어포일은 캠버가 양의 캠버 위쪽으로 이렇게 구분, 위쪽으로 이렇게 생긴 에어포일이기 때문에 양의 캠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로 앵글 오브 어택은 보통 음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에어포일이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캠버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얘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자동차 있죠. 자동차의 스포일러, 자동차 뒤에 날개처럼 달려있는 개 같은 경우에는 다운포스라고 해가지고 그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 자동차가 이렇게 달려 나갈 때 뒤쪽에 뭐랄까, 자동차의 뒷부분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스포일러라고 부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음의 캠버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의 캠버 값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제로 앵글 오브 어택은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플러스 값이 돼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앞에서 봤었던 C알파 커브를 실제 유동 현상이랑 연관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이 동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동영상은 뭐냐고 하면은 2차원 에어포일 주위에 스트림라인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이 스트림라인의 어떤 모습이 앵글 오브 어택을 증가시켜 가면서 이 에어포일의 앵글 오브 어택을 증가시켜 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차원 에어포일에 대한 실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3차원 에어포일에 대한 실험을 3차원의 형상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날개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중간 부분만 잘라 가지고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볼게요. 점차적으로 앵글 오브 어택을 쭉 증가를 시켜 갈 거고요. 증가시키면서 위쪽에 흰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죠. 점점 두꺼워지고 있죠. 점점 커지면서 뒤쪽에 약간 이렇게 울렁울렁 걸리는 이렇게 울렁울렁 걸리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계속 증가시키니까 뒤쪽에서 뭔가 이만큼 뭔가가 발생을 하죠. 여기 마치 그 스트림라인이 안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는데, 자, 다 왔으니까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할게요. 지금 보고 있는 요 현상은 요 때는 앵글 오브 어택이 제로인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에어포일 같은 경우에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다시피 시메트릭 에어포일이거든요. 그래서 앵글 오브 어택이 제로인 상태에서는 리프트가 발생하지 않고 위쪽 아래쪽이 어떤 유동 현상이 동일하게 그 시메트릭 한 대칭한 어떤 그 유동 현상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는 이쪽 그 뒤쪽 부분에서 위쪽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있고 아래쪽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단순히 얘가 실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위아래가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어떤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냥 가시화,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스팀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앞에서 물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이 물감이 흘러가면서 완벽하게 위아래가 대칭이 안 되는 어떤 조건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이론적으로는 그냥 위아래가 똑같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이는 것은 얘가 실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순간이 앵글 오브 어택이 제로인 순간이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쭉 증가를 하죠. 앵글 오브 어택이 쭉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도 지금 아까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비해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더 두꺼워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는 그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 얘는 대략적으로 이 흰색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을 한 이 정도로 본다고 하면은 얘가 점차 증가하면서 앞쪽 부분도 지금 두꺼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부분도 점차적으로 요 앞쪽으로 이렇게 전진하게 됩니다. 앞쪽 리딩 엣지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참고로 여기 이렇게 흰색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런 지점을 우리는 세퍼레이션 포인트 또는 포인트 오브 세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박리점이라고 불러요. 그 유체가 표면을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는 박리점이라고 부르고,
박리점이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갈수록 박리점이 리딩 엣지 쪽으로 더 그 가까이 갈수록 세퍼레이션은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일찍 세퍼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앵글 오브 어택을 증가시켜가면서 이렇게 볼 건데요.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약간 그냥 흰색으로만 이렇게 보일 뿐이지 뭐 크게 뭔가 변화가 없어 보이잖아요. 뒤쪽 유동이. 근데 여기서 더 증가시켜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좀 보이죠. 뭔가가 뒤쪽에 있는 이쪽 부분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팔랑팔랑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더 증가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크게 뭔가 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요 뒤쪽 부분, 요 부분이 우리는 뭐 웨이크라고 부르는 부분도 있고 볼텍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긴 하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뒤쪽에서 유동방리 어떤 방리점, 세퍼레이션 포인트를 기준으로 유동방리가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유동이 이렇게 복잡하게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회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쭉 가다가 계속 증가를 시키다가 보면은 한 요쯤 볼까요? 요쯤 보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박리가 시작돼서 이만큼 크게 어떤 세퍼레이션 이만큼 크게 지금 웨이크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안쪽에 이쪽 부분에서 지금 흰색 부분이 없어지는 이렇게 흰색 부분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쪽에서 쭉 그 잉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어떤 매체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부터 박리가 시작돼서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는 지금 이런 그 잉크 같은 것들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안쪽에는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고 있는 중이고 쭉 증가시킬수록 이렇게 검은색의 어떤 영역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톨드라고 표현되는 거는 요 리딩 엣지, 여기가 리딩 엣지죠. 요 리딩 엣지에서 바로 이렇게 스톨이 발생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어떤 요 유체가 요 표면에 붙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 CL 값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톨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톨이 쭉 발생을 하면요, 이렇게 쭉 발생을 하면은 스톨이 발생했을 때부터는 이 안쪽이 아예 그냥 검은색으로 보이고 이 안쪽에는 어떤 잉크가 못 들어가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랑요, 처음에 봤던 요 현상을 딱 보면은 얘는 완전히 붙어 있죠. 요 흰색 요 라인들이 요 표면에 완전히 붙어 있는데 이쪽 뒤쪽 가면은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위쪽 표면에서 요렇게 검은색 표면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아진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요 뒤쪽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요 부분이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2차원 에어포일에 대한 스톨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우리가 항공기 입장에서 에어포일 입장이 아니라 항공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스톨이 걸렸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걔도 마찬가지로 스토리라고 하는데 걔는 왜 스토리 걸렸다고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 항공기에 날개가 있고 날개 섹션은 에어포일에서 이렇게 스토리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스토리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항공기의 입장에서도 스토리 걸렸다, 실속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요거 한번 볼게요. 스토리 걸렸을 때 실제로 그러니까 2차원 에어포일에서 스토리 걸렸을 때 3차원 항공기가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끄고요. 이제 점차 요거 말고 뒤쪽 거 조금 더 볼까요? 요거부터 볼게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은 항공기 날개에다가 그냥 이렇게 검은색 테이프를, 그러니까 검은색 어떤 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항공기 날개에서 그러니까 날개 표면에서 그 공기가 깨끗하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쭉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 선이 나열이 되고 뒤쪽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삐뚤기도 하고 약간 말리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고 하면은
그 유동이 깨끗하게 흘러나가지 못해서 이 표면을 따라서 깨끗하게 흘러나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는 그 유체가 공기가 굉장히 많이 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삐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정형화되진 이렇게 일직선이 아닌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유체가 회전을 하고 있다. 유체가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유동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앵글 오브 택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보여줄 건데 점차 앞쪽에 직선으로 표현된 그 직선으로 나열됐었던 애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굉장히 뭔가 복잡하게 이렇게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세퍼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보면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영역이 점차적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날개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항공기가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휘청휘청하는 것은 뭐냐면은 항공기 날개에서 만드는 리프트가 많이 출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리프트 값이 뭐 1이었다가 1.2였다가 0.8이었다가 왔다 갔다를 많이 하기 때문이고, 그럴 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항공기가 쭉 이렇게 지수가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숙여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쭉 앵글 오브 택을 쭉 증가시키죠. 요 지평선 기준으로 쭉 하다가 갑자기 쭉 앞쪽 기수가 쭉 떨어지면서 이렇게 항공기가 휘청휘청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런 것들을 항공기 입장에서의 스톨, 항공기가 실속에 빠졌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얘의 기본적인 원리는 2차원 에어포일에서의 실속이 발생을 해서 그게 항공기 날개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항공기의 중량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보면은 2차원 에어포일에 대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이렇게 항공기가 쭉 회전을 해요. 여기 실속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실속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실속 현상에 빠져 있는데 실속 현상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 항공기는 추락을 하게 될 거고, 실속에 빠져 있다가 실속에 빠져서 쭉 추락을 하다가 얘가 리프트를 회복을 해서 고도를 유지할 수가 있으면은 이제 그 항공기는 추락하지 않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항공우주학 개론 시간에서도 아마 다루긴 했었을 거예요. 뭐 실속 현상이 발생한다. 실속 현상이 발생하면 항공기가 추락을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이고, 원론적으로는 2차원 에어풀에서 발생하는 이런 스톨 현상이 3차원 날개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항공기 중량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만큼 작은 리프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CL알파 커브 말고도 CD알파, 그러니까 드래그에 대한 그 커브, 그리고 CM 모멘트에 대한 커브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CL알파 커브, 이 항공기의 에어포일은 리프트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CL알파 커브였기 때문에 따로 떼서 설명을 한 거고, CD알파 커브랑 CM알파 커브도 한번 볼게요. 일단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요러한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리프트 코에피시언트 CL에 대한 그래프라고 해서 CL 알파 커브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요, 요거는 모멘트 CM 값에 대한 그래프라고 해서 CM 알파 커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두 개, 그러니까 요 그래프, 요 CL 알파 커브에 대한 어떤 값은 왼쪽에 있는 Y축 가지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CM 알파 커브는 오른쪽에 있는 요 Y축의 값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실제 에어포일, 나카 242 에어포일의 아마 실험실일 겁니다. 레이놀즈 수 요 정도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리프트랑 모멘트가 바뀌는지에 대한 그래프일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 모멘트 코피션트 CM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C분의 4, 그러니까 4분의 C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나 아니면 AC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아마 학생들이 항공우주학 개론에서 많이 들었겠지만 그 에어포일의 모멘트는 어느 점을 기준으로 모멘트를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기준을 쿼터 코드, 그러니까 4분의 1C, 4분의 C, 그러니까 그 앞전에서부터 25%의 시위 길이에 해당하는 그 위치를 기준으로 모멘트를 계산을 할 건지, 아니면은 에어로다이내믹 센터라고 부르는 AC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 그 위치를 기준으로 그 모멘트를 계산을 할 건지에 따라서 값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CM, 콤마 해놓고 4분의 C라는 것을 명시를 해줬고요.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앵글 오브 어택에 따른 CD 알파 커브 그리고 CM 알파 커브인데, 이 CM 알파 커브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CM 알파 커브 같은 경우에는 4분의 C가 아니라 AC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값은 에어로다이내믹 센터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측정한 값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왼쪽과 오른쪽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요 왜 뒤에 이렇게 4분의 C와 AC로 붙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CL 알파 커브는 아까도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CD 알파 커브를 설명을 할게요. CD 알파 커브는 보통 이렇게 비선 2차원 그래프처럼 보이는 이렇게 굽은 어떤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앵글 오브 어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드래그의 값이 CL 값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2차원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보통이고, 그 다음에 얘는 실제 실험값이기 때문에 앵글 오브 어택이 제로, 그러니까 이 에어폴 자체가 리프트를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드래그는 만들어냅니다. 그 표면에서 만들어내는 프릭션 드래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장 낮은 CD 값도 0보다는 큰 값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것을 한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CD 알파 커브가 이렇게 어떤 익스포넨셜의 느낌 또는 2차원 그래프처럼 이렇게 굽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멘트 코에피션트인데요. 왼쪽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오른쪽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앵글 오브 어택에 따라서 거의 값이 변하지 않죠. 거의 일직선을 그리고 있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다른 그래프는 리프트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CL 알파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을 증가하다가 뚝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CD 알파 커브는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CM 알파 커브 같은 경우에는 앵글 오브 어택이 증가되어도 거의 일직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른 그 CL 값과 CM 값에 비해서 CL 값과 CD 값에 비해서 CM이라는 어떤 모멘트 코에피션트가 앵글 오브 어택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파라미터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에어로다이내믹 센터를 아마 항공우주학개론에서 설명을 들었을 건데, 에어로다이내믹 센터라는 것은 앵글 오브 어택이 변하더라도, 앵글 오브 어택이 0도부터 20도까지 변하더라도 이 에어포일이 만들어내는 모멘트의 값이 거의 일정할 만한 위치를 우리는 에어로다이내믹 센터라고 해서 공력 중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도 오른쪽 그래프도 거의 앵글 오브 어택에 따라서 거의 변화가 없는 일직선의 어떤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이게 에어로다이내믹 센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서 설명을 한 건데, 쿼터 코드 4분의 C의 어떤 중점을 위치를 하고 모멘트를 계산해도 거의 직선에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쿠타 컨디션 4.5 쿠타 컨디션이라는 부분입니다. 쿠타 컨디션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었던 것 중에 포텐셜 플로우라는 거 있잖아요. 이 포텐셜 플로우라는 것을 에어포일 형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 때 리프트가 이렇게 위쪽으로 발생하는 어떤 조건을 봤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텐셜 플로우 가지고 모델링 할 수가 있다고 했었고, 소스랑 더블렛 그리고 볼텍스까지 더해가지고 슈퍼포지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리프트를 만들어내는 실린더 유동을 모델링을 했었어요. 요거랑 비슷하게 에어포일에 대해서도 리프트가 이렇게 발생하는 유동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요거처럼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되게 동그랗게, 그러니까 볼텍스를 그냥 한 개만 위치시켜 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유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으로 회전하는 유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슈퍼포지션해서 그 세 가지의 어떤
그 엘리멘트리 플로우를 슈퍼포지션에서 모델링을 했는데, 이런 에어포일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어떤 슈퍼포지션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지금 다루지는 않을 거고, 어찌됐건 에어포일 주위의 유동에 대해서도 포텐셜 플로우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개념은 여러 개의 엘리멘터리 플로우를 슈퍼포지션에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스피닝 실린더, 그러니까 회전하고 있는 이 실린더의 회전 속도를 우리는 볼텍스 감마의 어떤 감마 값에 따라서 이 볼텍스의 어떤 회전 속도를 바꿀 수가 있었고, 얘가 어쨌든 이렇게 생긴 유동이라고 하면은 얘가 감마 값이 예를 들면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값이 임의적으로 값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값을 주든지 간에 어쨌든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포텐셜 플로우가 될 거고, 얘가 무한되거나 이렇지만 않으면요. 그래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감마 값을 사전에 어떻게 적용해 주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유동의 어떤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감마 값이 1보다는 2일 때가 리프트가 2배가 증가를 할 것이고요.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감마 값을 어떻게 주느냐가 되게 중요했었고, 에어포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감마 값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가, 어떤 값이 돼야 되는가가 중요한데, 물리적으로 보면은 요렇게 생긴 에어포일이 요 정도의 앵글 오브 어택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V 인피니티가 뭐 예를 들면 10m/s라고 합시다. 10m/s고요. 앵글 오브 어택이 한 3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포일 형성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은 이 에어포일이 만들어내는 리프트는 하나로 딱 유니크하게 딱 하나의 값으로 딱 정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값으로 딱 정의가 돼서 예를 들면 뭐 CL 값이 0.5다, 0.6이다 이렇게 딱 하나의 값으로 딱 정의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포텐셜 플로우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 볼텍스의 스트렝스를 바꾸는 것처럼 볼텍스의 스트렝스를 바꿈에 따라서 얘의 리프트, 이 에어포일이 만들어내는 리프트가 정해질 거예요. 만드는 리프트가 딱 정해질 건데, 내가 예를 들면은 0.5라는 실제로 이 에어포일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앵글 오브 어택 3도, 그리고 앵글 오브 어택 3도, 그 다음에 프리스틴 벨로시티 10m/s에 대해서 실험을 했더니 0.5라는 CL 값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0.5라는 CL 값을 내가 이론적으로 포텐셜 플로우로 가정해서 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모델링을 한 결과가 0.5, CL 값이 0.5가 찍히려면 과연 어느 정도의 감마 값을 고려를 해야겠냐, 감마 값이 얼마여야 CL 값이 0.5가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애초에 감마 값이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솔루션이 되든 포텐셜 플로우의 개념을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사실은 이 개수가 되게 인피니트 하겠죠. 그러니까 무한계의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겠죠. 감마 값이 뭐냐에 따라서. 감마 값이 뭐냐에 따라서 다시 설명할게요. 감마 값이 무한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한계의 감마 값이 될 수가 있고, 무한계의 솔루션이 될 수가 있고, 그 모든 솔루션은 포텐셜 플로우,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다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떠한 하나의 유니크한 솔루션을 찾아야, 하나의 유니크한 솔루션을 셀렉을 해야 그것이 CL 값이 0.5인 솔루션이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찾을 건지에 대해서 고려를 했던 것이 쿠타라는 어떤 그 연구자가 했던 고민이에요. 방금까지 얘기했던 거 그 글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에어포일 주위에서의 포텐셜 플로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고, 그 솔루션의 개수는 무한계가 있는데, 이 무한계의 솔루션, 그 감마 값에 대한 솔루션, 그 볼텍스 스트렝스에 대한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무한계의 플로우 필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감마가 어떤 감마 1이라는 어떤 값을 가지고 그리게 되면은 유동이 요렇게 그리고 여기 이 트레일링 엣지를 기준으로 요렇게 회전하는 유동을 만들어낼 거고요. 요거랑 다른 어떤 감마 1과는 다른 감마 2라는 값을 가지고 플로우 필드를 그리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냥 요렇게 스무스하게 흘러나가고, 여기 이 트레일링 엣지에서도 요렇게 스무스하게 흘러나가는 어떤 유동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값이 될지 몰라요. 감마 1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감마 2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떠한 값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감마 값으로서 셀렉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유니크한 어떤 플로우 필드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 감마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무한계의 감마값이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무한계의 감마값이 될 수가 있고 그 모든 무한계의 감마값에 의한 플로우 필드는 이런 플로우는 모두 포텐셜 플로우를 만족하게 되고 라플라스 이퀴에이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이퀴에이션의 무한계 솔루션을 가지게 되는 건데 이 중에서 내가 예를 들면 CL 값이 0.5인 플로우 필드를 찾고 싶어라고 할 때 과연 어떠한 조건을 부여를 해서 어떠한 조건을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부여를 해서 CL이 0.5가 되는 플로우 필드, CL이 0.5가 되는 감마값을 찾을 건지에 대한 고려를 했던 것이 쿠타 컨디션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쿠타 컨디션이라는 것은 무한계의 솔루션 중에 하나의 솔루션을 셀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론적인 포텐셜 플로우의 어떤 개념에서 물리적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것처럼 에어포일 끝단에서 유동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위아래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유동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유동을 만들 수 있는 감마값이 무엇이냐를 고려했던 것이 쿠타 컨디션입니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이지 이론적으로는 그냥 스무스하게 빠져나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트레일링 엣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도 되고요. 위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와도 되고요. 어떠한 유동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감마값이 어떤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플로우 필드가 달라질 건데 이렇게 돼도 모두 라플라스 이퀴에이션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내가 원하는 솔루션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리적인 개념을 수학적인 개념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쿠타 컨디션이라는 조건이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실제로는 이런 유동도 만들어지긴 합니다. 지금 보면은 얘는요, 그냥 에어포일이 이렇게 시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속도가 0으로 그냥 정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0으로 정지가 되어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에어포일을 이쪽으로 또는 유체를 이쪽으로 흘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항공기 날개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유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 임펄시브 스타팅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팅 플로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진행되는 그런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유동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건 실제 실험의 어떤 사진들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유동이 당연하게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초반에 이 에어포일의 유체를 흐르는 초반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유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흐른다. 유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유체 흐름이 되는 그런 스테디 플로우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히 봤던 것처럼 여기 트레일링 엣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빠져나가는 유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동을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이런 유동이 아니고 이런 유동을 찾고 싶어가지고 쿠타 컨디션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오게 될 거고요. 참고로 얘기하면 포텐셜 플로우라는 것 자체가 스테디 플로우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은 사실 포텐셜 플로우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링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모델링은 이렇게 흘러나가는 유동을 만들 수는 있는데 실제적인 유동이 만들 수가 있는데 포텐셜 플로우에서는 감마값을 예를 들면은 이런 유동으로 감마값을 정했어요. 만약에 뭐 1이라는 값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런 유동밖에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유동은 이거 두 개는 이 스타팅 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그냥 초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서 흘러나간 유동은 잠깐만 있는 거고 원론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유동은 이러한 유동이기 때문에 포텐셜 플로우의 스테디 플로우를 가정할 수밖에 없는 포텐셜 플로우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감마값을 찾아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모델링 할 수는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는 원론 최종적으로 이렇게 트레일링 엣지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빠져나가는 유동에 대해서 찾는 포텐셜 플로우 이렇게 빠져나가는 포텐셜 플로우를 찾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쿠타 컨디션이라는 것이고 쿠타 컨디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 한 가지는 이 툴링 엣지가 이렇게 유연하게 어떤 앵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뾰족하게만 있을 때요. 이런 조건을 하나를 고려할 수가 있고, 요거랑은 별개로 요 끝 부분이 요렇게 굉장히 얇게 만들어져서 요 이 앵글이 거의 0에 가까운 굉장히 뾰족한 상태, 요런 에어포일의 형상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유한한 앵글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 그리고 커습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그냥 무한하게 그냥 붙어가는 이런 형태 두 가지를 다 고려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쿠타 컨디션이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개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유한한 앵글을 가지고 있는 트레일링 엣지를 가진 에어포일의 입장에서는 이 A점, 트레일링 엣지가 되는 이 A점에서의 속도가 0이 되면 둘 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밑에 로어 서피스를 타고 올라오는 속도를 V2, 그리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오는 속도를 V1이라고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를 V2, 위에서 내려오는 속도를 V1이라고 봤을 때, A점에서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파이나이트 앵글, 그러니까 유한한 앵글을 가지고 있는 에어포일의 트레일링 엣지에서 유동이 스무스하게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뭐냐면요, 만약에 요 A점에서 위에서 흘러오는 요 유동이랑요,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요런 유동이랑 밑에서 흘러 올라오는 요 유동이 서로 압력차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요, 압력차가 이렇게, 이게 그 툴링이치고 요쪽이 고압이고 요쪽이 저압이 되면은 고압에서 저압으로 흘러가는 유동이 이렇게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는 이러한 유동이 발생을 할 거고요. 반대로 위쪽이 높은 압력, 아래쪽이 낮은 압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흘러나오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유동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툴링 엣지에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는 이렇게 스무스한 유동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는, 이러한 상황은 아래에서의 유체 압력과 위에서의 유체 압력이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이면은 위아래로 어떤 비대칭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오는 유동이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흘러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을 우리는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르누이 이퀴에이션 입장에서는 밑에서 올라오는 유동과 위에서 내려오는 유동에 대한 베르누이 이퀴에이션을 만약에 정한다고 하면 이런 이퀴에이션을 세울 수가 있을 거고, 압력이 완벽하게 이렇게 동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위아래 압력이 똑같아야 스무스하게 유동이 흘러나갈 거니까. 그래서 압력이 완벽하게 이렇게 동일하게 될 거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V1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유동과 유동의 속도와 V2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유동의 속도가 완벽하게 같아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압력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한한 앵글로 두 가지가 있는데, 아예 V1과 V2가 0이 되든지, 아니면 V1과 V2가 0은 아니지만 유한한 어떤 크기를 가지고 동일한 값이 되든지 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요, 위에서 유체가 흘러 내려오고요, 밑에서 유체가 흘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유체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유체는 A라는 툴링 엣지에서 충돌을 할 거예요. 그렇죠? 충돌을 해서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이 충돌하는 충돌하는 조건까지 고려해서 스무스하게 빠져나가려면은 V1과 V2가 0이 되면 될 거예요. V1과 V2가 0이 안 되고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뚝 빠져나가면은 두 개가 튕겨서 이렇게, 위에서는 이렇게 흘러갈 거고 밑에서는 이렇게 튕겨서 내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장 심플한 것이 V1과 V2가 아예 0이면, 그냥 여기가 그냥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되면은, 여기 속도가 0이면 0에서부터 다시 가속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파이나이트 앵글에서는 V1과 V2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고, 커습,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일직선이진 않지만 굉장히 얇아서 마치 그냥 하나의 선처럼 이루어질 것 같은 이렇게 뾰족한 툴링 엣지에서는 V1과 V2가 0이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유체가 흘러나가는 방향이 이렇게 평행할 거기 때문에 0일 필요는 없는데, 어찌됐건 V1과 V2는 같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베르누이 이퀴에이션을 만족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두 개의 형상에 대해서 각각 V1과 V2는 같아야 되고 대신에 그 속도가 0이냐 0이 아니냐는 형상에 따라서 다를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조건을 부여를 하면은, 이러한 쿠타 컨디션을 부여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특정한 앵글 오브 어택, 특정한 속도에서의 감마 값을 그때의 내가 원하는 CL 값을 만족할 수 있는 감마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잘 안 가면요, 그냥 쿠타 컨디션이란 게 있구나, 그리고 얘는 트레일링 주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구나, 위에서의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아래의 표면을 타고 올라가는 유동과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유동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흘러가기 하기 위한 물리적인 어떤 조건이구나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 표면을 따라서 흐르는 속도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 요것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고, 다른 것들 그냥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쿠타 컨디션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4.6 켈빈의 서큘레이션 시어렘 그리고 스타팅 벌텍스라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조금 더 물리적인 설명이 될 거기 때문에 앞에 얘기했었던 쿠타 컨디션보다는 조금 설명이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서큘레이션이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서큘레이션이란 것은 어떠한 폐곡선을 가지고 폐곡선을 따라서 어떤 벨로시티 벡터랑 그 다음에 폐곡선의 어떤 요 단위 길이 벡터를 예적한 것의 어떤 인테그레이션 값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서큘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예를 들면 유체가 요렇게 흘러갈 때 요러한 그 C1이라고 하는 클로즈드 룹 폐곡선을 따라서 적분을 하면은 요 공간 내에 안에 있는 요 유체는 감마 1이라는 서큘레이션을 가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체가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전체적인 유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갔고, 그리고 여러 유동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동굴했었던 그 클러스트 C1이 이렇게 길쭉한 C2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떤 와류, 볼텍스의 어떤 추가 유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출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생긴 똑같은 유동이 그 포메이션만 이렇게 달라진 상태로 흘러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의 이 클로즈드 룹을 C2라고 보고요. C2랑 C1은 형상은 이렇게 다르지만 흘러 들어오거나 흘러나가는 유체가 없고 흘러 들어오거나 흘러나가는 볼텍스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클로즈드 룹 안에 있는 이 유체는 똑같은 서큘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유입이나 유출이 없기 때문에요. 형상은 다르지만 클로즈드 룹 폐곡선의 형상은 다르지만 이렇게 똑같은 서큘레이션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순간에서의 시간을 t1이라고 보고요. 이때의 순간에서의 시간을 t2라고 보면은 시간은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지났고 감마 값은 컨스턴트하게 똑같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이렇게 머티리얼 데리베티브를 감마에 대한 머티리얼 데리베티브를 수행하면은 0이라는 값을 만족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감마 값은 변하지 않았고 시간은 변하니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 켈빈의 CRM이에요. 켈빈스 CRM이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머티리얼 미분을 서큘레이션에 대한 머티리얼 미분을 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조건. 여기 켈빈 CRM의 어떤 수학적인 표현이고, 물리적인 표현은 이렇게 서로 다른 폐곡선이 있는데 흘러 들어가거나 나가는 유체가 없을 경우에는 감마 값이 보존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켈빈 CRM의 어떤 개념입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켈빈 CRM을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인데 일단 한번 볼게요. 처음에 볼 것은 왼쪽에서 유체가 이렇게 흘러올 거고요. 에어포일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유체가 흘러가기 시작할 때의 영상입니다. 지금 유체가 안 흐르죠? 그러다가 갑자기 유체가 흘러가게 되면서 요 트레일링 엣지를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말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위쪽에 있는 얘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뒤쪽에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트레이닝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유동이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방금 봤던 거는 뭐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체가 갑자기 흘러가면서 발생했던 유동이다. 흘러가면서 이렇게 발생했던 유동이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뒤 흘러가는 이런 유동을 스타팅 볼텍스라고 불러요. 스타팅. 그러니까 유체가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는 유동이다. 볼텍스다. 그래서 스타팅 볼텍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이거는 두 번째 영상이죠. 이거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흘러가면서 뒤쪽에서 뭔가 발생되는 방금 스타팅 볼텍스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요거 볼게요. 요거는 방금 아까 봤던 거는 에어포일 입장에서 봤던 거고요. 에어포일 입장에서 주위에 유동이 흘러갔을 때 에어포일 주위에서 어떻게 유동이 발생을 하고 툴레잉에지에서 어떤 유동이 빠져나가는지를 봤던 건데 지금 우리가 보는 프레임은 에어포일이 아니라 에어포일이 여기에 있다가 에어포일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비행을 했을 때 앞으로 전진을 했을 때 이 프레임 내에서 어떠한 유동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렇게요. 방금 출발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에어포일이 급격하게 갑자기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출발했고요. 출발하면서 뒤쪽에 어떤 볼텍스가 만들어졌는데 이 볼텍스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죠.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유동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유동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타팅 볼텍스라고 불러요. 요 볼텍스 입장에서 스타팅 볼텍스라고 부르고 에어포일 입장에서는 스타팅 볼텍스를 그 자리에 떼어놓고 이런 거죠. 요 자리에 볼텍스를 이렇게 떼어놓고 에어포일은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요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케이스가 더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한번 볼게요. 얘는 갑자기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그러니까 스타팅 볼텍스라고 보기보다는 정지 볼텍스, 스탑 볼텍스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조건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뭘 볼 수 있냐? 요거는 앞서 이야기했었던 스타팅 볼텍스의 약간 응용 버전인데 처음에 시작을 했죠. 이렇게 움직였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스타팅 볼텍스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만큼 온 상태에서 갑자기 스탑을 했어요. 갑자기 딱 정지를 했더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떠져 나오는, 얘는 요렇게 회전하고 있는 스타팅 볼텍스였고 얘가 갑자기 스탑을 하면서 요렇게 떨어져 나오는 요런 유동이, 요런 볼텍스가 만들어졌어요. 방향은 요 방향으로 서로 다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스타팅 볼텍스고요. 그 다음에 스탑했을 때의 볼텍스입니다. 방향은 이렇게 서로 다른데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점차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한 어떤 영상이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한 번 더 있나요? 한 번 더 있네요. 한 번 더 볼게요. 스타팅 볼텍스, 스탑했을 때 볼텍스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아래쪽으로 계속 유동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구를 했던 게 켈빈이 했던 연구고요. 켈빈이나 아니면은 밑에 보면은 프란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의 어떤 연구들이었고, 이런 스타팅 볼텍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근데 요거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전 수업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에어풀 이렇게 그어 놓고요. 에어풀 주위에 폐곡선을 그려 놓고 요 폐곡선, 그러니까 요 폐곡선을 봤을 때 요 폐곡선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계산되는 서큘레이션의 값은 0이다. 스타팅 볼텍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에어포일의 리프트에 대한 볼텍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합에 대한 어떤 서큘레이션은 0이 된다라는 것을 한번 얘기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책 4.6
그 챕터 4.6에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고, 요겁니다. 에어풀에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플로 필드의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서큘레이션의 값도 0이 되겠죠. 그렇죠? 서큘레이션의 값도 그 속도가 0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이러한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포일 주위에 이 유동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튜브, 이렇게 길쭉한 이러한 튜브를 한번 보자고요. 얘가요, 얘 에어풀이 원래는 여기 있다가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유체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유체의 어떤 유입이라든지 유출이 없고 볼텍스의 유입이나 유출이 없는 상태라고 봤을 때는 처음에 이런 상태에서의 서큘레이션의 값이 0이기 때문에 그 켈빈의 서큘레이션 시어렘에 의해서 요렇게 길쭉하게 생긴 클로즈 룹 패곡선 안에서의 서큘레이션 값도 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0이 돼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켈빈 시어렘에 의해서 부여를 할 수가 있고, 요거 대신에 패곡선을 요 길쭉하게 안 보고 여기 스타팅 볼텍스 있는 부분이랑 에어풀이 있는 부분을 쪼개 가지고 요렇게 하나를 보고요. 요렇게 패곡선 하나를 보고 요렇게 패곡선 하나를 봅시다. 그러면은 두 개의 패곡선으로 쪼개졌죠. 하나의 패곡선이 두 개의 패곡선으로 쪼개지면은 얘는요, 스타팅 볼텍스를 이렇게 남겨두고 요렇게 패곡선을 꾸렸기 때문에 얘는 이 안에서 계산되는 서큘레이션의 값은 0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타팅 볼텍스가 있는 입장에서 에어풀이 빠져나간 요런 패곡선에 대해서는 서큘레이션의 값이 0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 두 개를 합치면 요 두 개의 서큘레이션 값 감마4랑 감마3를 합치면 하나의 요 C2라는 하나의 패곡선에 대한 감마 값과 동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감마4와 감마3는 똑같은 매그니튜드를 가지고 있고 사인 그 앞에 있는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여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스팅 볼텍스에 의한 감마3가 이렇게 있으면요, 에어포일은 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감마3라는 값과 동일한 크기의 감마4에 대한 어떤 서큘레이션 그 볼텍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가 정의가 되고요. 컨저베이션이 된다는 뜻인데, 서큘레이션이 컨저베이션이 된다는 뜻인데, 이것은 요것을 정의했기 때문에, 요렇게 켈빈 시어렘에서 요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감마값은 변하지 않는다. 얘가 출발하고 있지 않든 출발한 뒤든 감마값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처음에 감마값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에어포일이 이렇게 출발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패곡선 C2에 대해서는 감마값이 0이어야 됩니다. 케빈 시어렘에 의해서 감마값이 0이었고 C2에 대해서도 감마값이 0이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스타팅 볼텍스의 감마값이 감마3라고 하면은 얘랑 더해서 감마값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에어포일이 만들어내는 감마값은 감마4는 감마3의 마이너스 값을 취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켈빈 시어렘이고요. 아마 내용이 좀 어려울 거예요. 아까 쿠타 컨디션도 그렇고 켈빈 시어렘도 그렇고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요. 이게 뭐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가 된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켈빈 시어렘은 이렇게 어떤 패곡선을 그려놨을 때 이 패곡선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서큘레이션의 값은 시간에 따라서 보존이 되어야 된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4.7, 4.8 건너뛰고 4.9 에어로다이내믹 센터 어디셔널 컨시더레이션스라는 부분, 요거 한번 볼게요. 에어로다이내믹 센터라는 것은 아마 항공우주학 개론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지점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임의의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앵글 오브 어택에 따른 그 모멘트의 변화가 없대요. 그런 되게 특이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대요. 그런 포인트를 우리는 에어로다이내믹 센터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 에어로다이내믹 센터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요, 에어로다이내믹 센터에 대한 모멘트를 쭉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요거는 지금 쿼터 코드 4분의 C 지점에 위치하는 어떤 그 점이고요. 이 지점에
2차원 에어포일에 대한 리프트인 L 프라임이 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에어포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그 4분의 쿼터 코드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모멘트가 이렇게 m 대시 4분의 c라고 적히는 이런 모멘트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러한 리프트랑 이러한 모멘트가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과연 그 임의의 에어로다이내믹 센터 요 지점에 대한 모멘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모멘트라는 항목이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요. 이렇게 위치를 할 거고, 이 리프트에 의한 요만큼의 모멘텀을 가지고 요만큼의 리프트 힘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요러한 모멘트가 있을 거예요. 그 모멘트에 대한 수학적인 포뮬레이션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힘에 대한 항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만큼의 거리요. 이만큼의 거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XAC의 위에 바가 적혀 있는 거는 얘가 X라는 위치, 그러니까 이 AC 요만큼의 길이를 코드랭스를 가지고 노멀라이즈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 XAC는 0부터 1까지의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될 건데, 거기다가 코드랭스를 딱 곱해주면 실제 이 코드랭스에 대한 고려 없이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거리가 있을 거고, 거기다가 4분의 C만큼 빼주면은 요만큼의 모멘트함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모멘트함과 요만큼의 힘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모멘트를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하고, 기본적으로 4분의 C 지점에서 생성되고 있는 모멘트를 이렇게 고려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텀들을 각각 Q 인피니티 SC로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여기서 Q 인피니티라는 것은 2분의 1로 V 제곱 그 텀이고요. C는 코드랭스이고, S라는 것은 이 레퍼런스가 되는 모멘트암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놔두면은 결론적으로 왼쪽 같은 요것은 그냥 모멘트 코에피션트의 그 정의이기 때문에 CM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요게 CL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랑 마찬가지로 CM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는 4분의 1 C선에서, 그러니까 쿼터 코드에 대한 모멘트이기 때문에 4분의 C가 붙은 거고, 얘는 에어로다이내믹 센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모멘트이기 때문에 AC가 붙은 겁니다. 이렇게 수식을 정리를 해놓고, 양쪽을 또 그 앵글 오브 어택에 대해서 미분을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에어로다이내믹 센터라는 것은 앵글 오브 어택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CM 값이 변하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앵글 오브 어택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이렇게 하고, 요 값이 0이 되는 어떤 XAC의 위치를 찾으면 그 위치가 에어로다이내믹 센터가 있는 위치겠죠. 그래서 그걸 해주기 위해서 앵글 오브 어택에 대해서 양쪽을 미분을 해주고, 미분된 값이 0이다 라고 봤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0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DCL D알파 요 텀을 A0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DCM 4분의 코드 D알파를 M0라고 보면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요게 스몰 m이 될 거고, 요게 스몰 a0가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XAC, 과연 에어로다이내믹 센터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거리를 두고 위치하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이 XAC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XAC는 0.25를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왜 쿼터 코드랑 에어로다이내믹 센터를 별개로 두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가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요, 나카 0012 이런 것들은 쿼터 코드나 에어로다이내믹 센터가 다들 0.25에 있어요. 그래서 0.25라는 값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항공기의 특성에 따라서, 항공기가 아니라 에어포일의 특성에 따라서 앞에 요 텀이
요 텀이 추가적으로 붙어가지고 요 텀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0.1, 0.2 이런 식으로 값이 변할 거기 때문에 변할 거기 때문에 0.25를 기준으로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보정값이라고 할까요? 보정값을 두고 에어로다이내믹 센터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하느라 0.25라는 값이 중요하게 됐고, 그래서 쿼터 코드라는 것을 우리는 개념적으로 그냥 쿼터 코드를 기준으로 뭐 리프트가 발생한다, 아니면 모멘트를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슬라이드는 실제로 나카 5 디짓 에어포일이랑 나카 6 시리즈의 에어포일에 대해서 에어포일의 시크니스를 이제 바꿔가면서 에어로다이내믹 센터를 이렇게 찾은 것인데, 보면은 값이 0.24를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떨어지더라도 한 0.24에서 0.23, 0.22 정도로만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카 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0.25도에서 조금 더 높은 값에서 조금씩 증가해가지고 0.27, 0.28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25에서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느냐, 얼마만큼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 정도의 개념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0.25가 되었던 것이고요. 일반적인 시메트릭 에어포일, 특히나 나카 0012 같은 굉장히 기본적인 에어포일은 에어로다이내믹 센터랑 쿼터 코드의 위치가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0.25라는 것이 0.25 쿼터 코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수직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들을 한번 쭉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어로다이내믹 센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서 봤었던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에서 앵글 오브 어택에 따라서 이 CM 값이 거의 변하지 않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에어로다이내믹 센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앵글 오브 어택에 따라서 CM 값이 변하지 않는 위치인 건데, 이 값이랑 이 쿼터 코드가 거의 같은 위치다 보니까 얘도요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그래프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에어포일에 대한 전반적인 항공역학 부분 챕터 4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 수업에서는 챕터 5 파이나이트 윙, 그러니까 3차원 날개에 대한 항공역학 공기역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